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만든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책꽂이에 몇 년째 손길 닿지 않고 꽂혀 있는 책들에게 미안해서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루만지고 싶어서였어요. 한 권 한 권 다시 읽으며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와 어떤 감성도 느끼게 됐어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나왔을까 궁금하던 차에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 구매를 했습니다. 받는 순간 얼마나 설레던지요. 역사는 알수록 더 궁금하고 어떤 근본 같은 것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게 되는 것 같고요. 서울을 비롯해 많은 도시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나를 찾아가는 어떤 작업처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 안동, 강릉의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신 함교진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경주는 위로는 포항, 아래로는 울산에 접하며 본래 내륙도시였으나 20세기 이후 인근 군, 면을 합치면서 동해와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 중 면적이 세 번째로 넓으며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를 통합한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 유적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 발전은 미흡한 편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내에서는 포항, 구미, 경산 다음가는 제4의 도시입니다. 경주는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 천년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69년경 한반도의 남동쪽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모여 사는 진한이 있었고, 진한 중에서 경주 지방에는 모두 6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촌장들은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알을 발견합니다. 그 알이 갈라지며 산의 아이가 나왔고, 촌장들은 하늘에서 임금을 보내주었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을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인 박혁거세로 지은 거라고 합니다. 박혁거세는 기원전 57년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지었는데 서라벌은 신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약 61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박혁거세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처럼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나라를 세운 임금이 하늘의 후손임을 내세워 신성시하려는 의도로 짐작됩니다. 6세기에 접어들어 신라는 백제를 누르고 가야를 정복하며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면서 삼국의 우두머리로 올라섭니다. 이처럼 국력이 오르는 시기와 같이 하여 왕권 신장과 불교 공인 진흥이 이루어집니다. 황룡사는 경주에서 가장 컸던 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에는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53년에 진흥왕이 황룡사를 세우고 645년에는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웁니다.
634년에는 분황사가 세워지고 그 후 황복사도 세워집니다. 한때는 모두 9군데나 되는 황자 돌림의 웅장한 사찰들이 이 구역에 있어 구황동이라는 이름도 붙은 거라고 합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에서 선덕여왕까지 신라의 최전성기 약 100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찰로 옛 명화로운 모습이 이제는 이야기로만 남아 전해진다. 높이가 80m에 이르렀다는 황룡사 구축 목탑은 주변 9오랑캐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수호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탑으로 남아있는 바닥의 면적만도 한 면의 길이가 22m에 이른다. 우뚝 솟아 경주 시내를 내려다보았을 목탑은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소되기까지 여러 나라의 스님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신라를 찾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보물이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 관측대다. 정사각형 기단 위로 술병을 닮은 원통형으로 돌을 27단 쌓고 정상부에 정자형 석재를 얹었으며 높이 약 9m에 이른다. 옛 기록에 따르면 사다리를 놓고 원통형 중심의 네모난 창으로 들어간 뒤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늘을 관측한 것으로 보인다. 718년에는 공중에 물시계 노각도 설치해 첨성대와 함께 천지와 시기의 운행을 관측하고 그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유교 군주로서의 의상을 갖추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에 못을 파고 못 가운데 3개 섬과 못의 북동쪽으로 12개 봉우리 산을 만들었으며 화초를 심고 기이한 동물을 길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월지는 사각형으로 조성했는데 서남쪽은 직선으로 건물을 들이고 동북쪽은 곡선으로 3개 섬과 부산 12봉을 연상케 하는 언덕을 만들었다. 직선 공간에는 동궁의 화려함이, 곡선 공간에는 자연의 수려함이 돋보인다. 동구교지 승람에는 안압지 서편에 임해전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월지를 안압지로, 동궁을 임해전으로 부른 것이다. 신라가 패망한 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폐허가 된 월지에 오리와 기러기만 날아다녔기에 기러기 안, 오리 앞 자를 써서 안압지라 했다. 1975년 월지의 물을 빼고 발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유물 3만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월지에 떠다녔을 나무배를 비롯해 금동 초심지가위, 금동 삼존 판불, 놀이용 주령구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다.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월지관에서 볼 수 있다. 동궁과 월지는 첨성대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백선에 오른 명소로 어둠이 내린 뒤에 진가가 드러난다. 월정교는 경주, 월성 남쪽을 휘감아 흐르는 남천의로 조성해 월성과 남산을 이어준다. 월정교 관련 기록이 고려 충렬왕 때인 1280년에도 등장하니 500년이 훨씬 넘게 남아있었다. 남천은 원효대사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진 곳으로 유명하다. 신라 관리가 왕의 칙명을 가지고 오자 원효대사는 일부러 남천에 빠졌고 관리들이 원효를 모시고 요속궁으로 가 옷을 말리게 했다. 원효는 궁에 있던 요속공주와 하룻밤을 보냈고 이어 설총이 태어났다고 한다. 월정교와 이웃한 곳에는 김유신의 집터로 알려진 제매정이 있는데 장군이 천관녀를 만나기 위해 천관사로 갈 때도 월정교를 건너야 했다. 신라의 유리구슬을 전한 아랍인이나 신라군의
출정 대열도 월정교를 건넜으리라. 불국사는 그 이름에서 보듯 불국토를 나타낸다. 왕즉 불, 즉 신라왕이 곧 부처의 현신이므로 부처님을 섬기듯 왕을 받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통해 왕권 강화를 꾀한 것이다. 그래서 진평왕, 진흥왕, 선덕여왕 등의 이름은 모두 석가모니의 친족이나 불교 수호신들의 이름을 따서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원효의 사상과 선종의 유행으로 중생즉불,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으며 더 이상 왕을 부처로 섬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된다. 일제강점기는 경주의 양날의 칼이기도 했다. 고구려의 제한처럼 오랫동안 잊히거나 방치되어 있던 신라의 유물이 발굴되거나 복원되었다. 석굴암은 1907년에 발굴되어 1912년에서 1915년까지 3년에 걸쳐 발굴 복원되었고, 금관총은 1921년, 금령총은 1924년, 서봉총은 1926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1973년엔 천마총도 발견되었고 반쯤 무너져 있던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다시 쌓기도 했다. 이로써 천년고도 경주가 다시 부각되었다. 그렇게 경주는 황룡사지 발굴, 불국사 복원, 보문 관광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한때는 수학여행도 신혼여행도 의뢰 경주로 가게 되면서 관광업의 메카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관광 수요도 다변화돼 고적을 답사하기보다 인사동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일정한 테마에 맞춰 즐기는 식의 여행이 주류를 이루면서 경주의 관광업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현대 도시가 살려면 공업이나 금융업이 제일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터에 마구 공장을 짓고 빌딩을 올릴 수도 없는 일이다. 기원 전에 생겨나 한반도의 그 어떤 도시보다 오랫동안 나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 도시가 황룡처럼 천마처럼 웅비할 때가 다시 찾아올 것인가? 그러려면 문화 관광과 산업 개발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아니 그 이상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일까? 서울? 부산? 아니다. 면적 1521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2배 반이 되는 경상북도 안동이다. 하지만 인구는 약 15만 7천 명으로 세종시의 절반도 안 되며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에 60위권을 맴도는 중소도시이다. 안동이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까닭은 산지가 많고 공업이 덜 발달하여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동은 언제부터 안동이라 불렸을까? 930년에 고창에서 왕건이 견훤을 대파해 앞서 공산에서 겪었던 치욕을 씻는 한편 후 삼국 통일의 승기를 잡았다. 그 기념으로 고창에 안동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동쪽 지방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왕건은 안동을 영남 지역을 안정시키는 요새로 생각했던 것이다. 안동은 전탑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며 유교 관련 유산뿐만 아니라 불교 관련 문화재도 숱하게 남아있다.
전탑은 진흙을 구워서 하나하나 쌓아야 해 다소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불탑이다. 8세기 말 원성왕 때 세워진 법풍사지 7층 전탑은 17m 높이로 우여있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통일신라 안정기의 힘과 자신감을 담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안동을 메마른 땅이라고만 여겼으나 몇백 년 뒤의 택리지는 같은 땅을 신령이 서린 복된 땅이라고 묘사했다. 비록 경상좌도의 일부로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곤공한 점은 어쩔 수 없으나 사람들이 윤리를 밝히고 학문을 중시한다고 했다. 궁벽하고 작은 마을이라도 어디서나 책 읽는 소리가 들리고 해진 옷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지언정 도덕과 성리를 논한다는 것이다. 선비가 뿌리 내리고 살만한 고장이라는 뜻이다. 불교에 사원이 있다면 유교에는 서원이 있다. 현재 안동시에는 17개의 서원이 있다. 단연 으뜸을 꼽는다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다. 이 두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9개 서원에 포함된다. 도산서원은 1574년 4년 전에 서거한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며 세워졌다.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퇴계 학맥이 양성되었고 현대에도 이어져 퇴계학을 이루고 있다. 정조는 1792년 도산서원 건너 강변의 숲에서 영남 유생들을 모아 도산별시를 실시했다. 지금도 그때 과거가 치러진 시사단이 도산서원에서 바라보인다. 병산서원은 고려시대의 풍악서당으로 도산서원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1575년에 서해 유성룡의 주도로 그의 고향 마을인 하회마을로 서당을 옮겼고 훗날 그를 추모하고자 서원으로 확충해 병산서원이 되었다. 유성룡은 학문적 탁월성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술수에 뛰어난 정치가였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건 무에서는 이순신, 문에서는 유성룡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도산서원에 비해 병산서원은 호쾌하고 활발하게 느껴진다. 안동은 예나 지금이나 화려함과는 인연이 없는 듯하다. 1976년에 건설된 안동댐은 안동의 많은 소중한 풍경을 앗아갔다. 안동 팔경의 으뜸이라 불리던 도연폭포가 사라졌고 정조가 유일무이한 지방 전시를 개최했던 시사단 주변의 숲을 반 이상 수몰시켰다. 또한 도선서원을 끼고 돌던 강물을 호수처럼 만들었고 댐 주변 일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음으로써 면적은 엄청 넓지만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안동이 되는데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문화의 힘은 약하지 않다. 유성룡의 고향 마을이며 병산서원이 있는 하회마을은 양반을 조롱하고 전 근대 질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하회 탈춤을 이어오기도 했다. 안동 용호루는 공민왕이 안동의 피란에 있을 때 근심을 달래던 곳이다. 이후 개경으로 환도한 뒤 왕이 직접 용호루 현판을 써서 내렸다고 한다. 영호루는 절경의의 그림같이 솟은 누각으로 영남 제일이라는 평가가 오래 이어졌다. 이곳은 안동 시내와 굽이 도는 낙동강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로 사랑받고 있다. 전에는 시인 묵객들의 흥을 돋우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나 연인 등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이다. 파주의 반구 정도, 의주의 통군 정도 그렇지 않던가. 문화는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문화와 더불어 정신 역시 사라지지 않는 한 안동은 평안하다. 강릉은 북쪽으로는 양양군, 서쪽으로는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남쪽으로는 동해시와 접하고 동쪽으로 동해와 만난다.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의 강원도 도시들이 을에 그렇듯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 수도권에서 강릉을 가기 위해서는 태백산맥을 넘어야 한다. 2015년 대관령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높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자동차로 가기도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18세기 초 강릉 부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대관령을 넘던 소년 이중환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나흘이 지나서야 겨우 숲길을 빠져나왔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독립왕국이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대관령 넘어서면 어딜 보나 신선계인데 그 중에도 이명의 명성이 제일일세. 오대산에는 자취빛이 올돌이 쌓여 있고 경포대 호수물은 맑고 밝아라. 천년의 유적남은 옛 나라의 땅이고 백대에 전해지는 선현의 고향이라네. 이명에 부임하는 기용을 전송하는 장유의 시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강릉은 현재 대한민국의 강릉과 비슷했다. 경치 좋고 기후 좋은 경승지이며 휴식처였다. 장유가 격찬한 오대산과 경포대는 금강산에 견줄만 하다 여겨졌고 고려 말 박숙이 고대의 유적을 발견하고 재건한 경포대와 운금루, 한송정 등은 여러 차례 개축과 이전을 겪었지만 숱한 시인 묵객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다. 강릉 풍광은 신선계와 같다는 평판은 이미 통일 신라 때부터 있었다. 신라 시대의 선인으로 유명한 술랑, 영랑, 남랑, 안상은 명산 대천을 어울려 다니며 시를 쓰고 무공을 익혔다고 한다. 금강산에서 울산까지 그들이 놀다 갔다는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경포대에는 그들이 바위에서 솟아나게 했다는 샘물이자 신라 사선이 단약을 만들던 돌절구라는 전설이 있는 돌덩어리 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경포대의 선경을 배경으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시대 도의 장관인 안념사 박신과 기생 홍장의 이야기다. 박씨는 홍장을 무척 사랑했다. 부윤 조은훌이 그 박신을 골리려고 홍장이 죽었습니다. 라며 가짜로 말했다. 그러고는 슬픔에 빠져 있는 박신을 위로하고자 경포 호수에 뱃놀이를 마련했다. 홍장을 선녀처럼 꾸며 신선처럼 꾸민 뱃사람의 배를 타고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곳은 신선이 놀던 곳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있고 차를 다리던 아궁이며 단약을 빚던 돌절구 등이 남아있지요. 지금도 가끔 신선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며 조은훌이 늘어놓는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있던 박씨는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배와 그 위에서 춤추는 선녀를 보고 저것 보게 정말 신선께서 나타나셨네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홍장이 아니던가.
놀라움과 기쁨에 정신을 못 차리는 박신을 보며 모두들 한바탕 웃었고 다시 흥을 얻은 경포대 뱃놀이는 밤새 계속되었다고 전해진다. 신증 동구겨지 승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문을 숭상한다. 더벅머리 때부터 책을 끼고 스승을 따른다. 글 읽는 소리가 마을에 가득 들리며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럿이 함께 나무라고 꾸짖는다. 한편 놀기를 좋아한다. 지역 풍속의 명절을 만나면 서로 초대해 함께 먹고 마시며 보내고 또 맞이하는 일이 끊임이 없다. 그러나 농사에 힘쓰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의 고장이었기에 장효가 읊었듯 백대에 전해지는 선현의 고향이 될 수 있었으리라. 강릉 해변은 강릉시 중심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있는 동해안 최대의 해변이다. 경포해수욕장은 6k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 맑은 물, 완만한 수심, 바닷가, 송림 등으로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연꽃, 겨울에는 눈 덮인 해송을 볼 수 있어 사계절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오죽헌은 경포호 인근에 있는 관광 명소로 뒤뜰에 검정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율곡 이이는 1536년 강릉 오죽헌에서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놀고 학문을 처음 익히던 공간으로 그의 삶의 배경을 간직하고 있다. 집집마다 글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와 그러면서도 놀고 잔치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강릉의 풍습은 논리적으로 철저하면서도 동시에 기와 실용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그의 독특한 철학 세계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오죽헌 인근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은 선교장은 조선시대의 4대 부가의 99칸 상료 저택이다. 옛날에 경포호를 가로질러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 다녔다 하여 선교장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한다. 경내에는 활례정, 본체, 안채, 별당, 행랑채 등 99칸 저택답게 많은 건물을 구경할 수 있다. 조경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오늘날의 강릉은 휴양과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09년 녹색 시범 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 이미지 브랜드화가 열심히 논의되고 그 결과 나온 소량 강릉이 도시 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깨끗한 공기, 밝은 태양, 오죽헌, 경포대, 선교장 등의 전통 볼거리에다 국내에 비할 바 없는 맑고 푸른 해수욕장들, 정동진을 비롯한 해돋이 명소들, 강릉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솔숲들은 일상의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중 경주, 안동, 강릉의 역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